화장품주는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의심했죠. '저러다 마는 거 아닐까? 계절성 아닌가?'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화장품은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업종 통틀어서 반도체가 저는 1 순위고 2 순위가 화장품일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일회성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는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절성이 있어요. 뭐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아무래도 겨울이 더 많이 쓰죠, 여름보다. 그래서 보통 실적이 상구하저가 많아요. 1-2 분기가 좀 더 좋고 하반기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7-8-9월 요게 요때가 좀 비수기다 보니까 실적이 꺾이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4 분기로 갈수록 더 좋대요. 이 계절성이 완전히 이제 무시돼 버린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 계절성이 왜 무시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들도 그렇지만 기초 화장품 포트폴리오가 너무 단단해요. 이 기초라는 거는 물론 계절성을 안 타는 건 아닌데 많은 측면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색조랑 이제 색조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기초는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기초 화장품 수출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렇게 또 계절성을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디 브랜드 메디큐브라든가 달바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보통 쇼츠 같은데, 인스타그램 또 여기 틱톡 같은데 정말 바이럴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아마존에 진출했고, 아마존 탑 100 중에 한국 제품들이 그냥 무더기로 다 순위 상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이럴 이루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우리나라 제품을 또 찾아서 써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면 올리브영 무조건 가죠, 요즘에. 가서 그냥 싹쓸이하고. 이런 문화들이 계속 번져서 이게 미국에서 끝나는 게 유럽까지 강탈하고 중동 가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은 일회성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구조적이고 24 년부터 이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벌써 2년 지났거든요. 더 성장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의심했죠. '야 저러다 마는 거 아닐까? 그냥 계절성 아닌가?' 이랬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계절성이 2년 내내 가겠어요, 이런 걸 무시하는 게.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생각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계절성 없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고,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 다음으로 전 세계 화장품 수출 2 등인데 역전도 가능해 보이고, 심지어 근데 저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그 밑에 제조업이라고 생각해요. ODM. 화장품 ODM 아시죠? 여러분들 화장품 뒤에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나오죠. 코스맥스, 콜마. 그 회사들이 세계 1 위, 3위 하거든요. 그냥 브랜드 회사들은 APR은 화장품을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데 맡겨요, 만들어 달라고. 그럼 만들어 줍니다. 그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죠. 잘 만들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되게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로레알이라는 세계 1등 화장품 프랑스 회사가 한국 콜마에 ODM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로레알은 자기가 다 만들어요, 화장품을. 직접 만듭니다. 근데 한국의 콜마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맡긴 거예요. 이 프랑스마저도 자존심 버린 거죠. 우리 인정해 준 거죠. 그만큼 화장품 ODM 시장이 너무나 이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이런 가치는 좋고, 실제 근데 그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또 간 게 아니라 이번에 2 분기 실적 발표 보셨지만 화장품은 다 잘 나왔어요. 한국 콜마,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너무나 좋은 실적들을 냈고 수출 데이터도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7월 달에 여기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품은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모든 업종 통틀어서 반도체가 저는 1 순위고 이 업황을 보면 2 순위가 화장품일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협력 사업을 할 게 이제 로봇 쪽이죠. 로봇 쪽도 있고 데이터 센터 쪽도 있어요. 둘 다 있는데 로봇 쪽은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로봇은 엔비디아 파트너는 맞지만 휴머노이드 이제 집에서 쓰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28 년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2년 남았어요. 로봇은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회사 주가가 로봇 이슈로 한 번씩 오르면 오히려 그땐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젠스랑 만난다고 해서 올해 언제였죠? 4 월인가? 상한가를 2 번이나 갔어요, 연달아서. 그리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 버렸죠.
그래서 로봇 이슈로 아니면 젠슨항을 만난다는 이슈로 주가가 혹시 오른다면 그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빠졌을 때는 또 기회가 되겠죠. 이 로봇 이슈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데이터 센터 쪽에 관련된 재료가 나와서 오르는 거는 괜찮아요. LG전자가 가전회사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열을 빼야 되거든요. 그 공냉식 열 이제 어쨌든 그 시스템을 LG전자가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엔비디아랑 협력할 게 많죠. 엔비디아도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할 텐데 제일 고민이 열 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열을 좀 그 뺄 수 있는 그런 LG전자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랭식 AI 데이터 센터, 예, 이런 이제 그 열 뭐 이걸 교환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제 열을 빼주는 장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듭니다. 가전에서 잘했던 그 노하우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하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AI 데이터 센터 막 지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LG전자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냉각수 분배 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공냉식 열 교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공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구간에선 뭐 그거는 부담스럽지 않다. AI 실제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LG전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결국 로봇도 있죠. AI 데이터 센터에 발도 걸치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실적도 낼 거고, 원래 가전은 또 잘합니다. 가전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보시되 다만 왜 올랐는지만 잘 해석하시면 좋겠고, 근데 저도 오늘은 이렇게 올라간 이유 보니까 뭐 엔비디아 이제 젠슨항 뭐 이슈도 있었지만 요 AI 데이터 센터 쪽 내용으로 오늘은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주가 올랐기 때문에 요렇게 올랐을 때는 저는 쪼금 더 주가 상승은 쪼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지금은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사는 좀 지금은 좀 애매하고요. 방사는 왜냐면 수주가 안 나와요.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방사는 쪼금 더 시간 걸릴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선은 괜찮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 방산 둘 다 똑같은 게 실적이 좋죠. 이 숫자가 둘 다 기반이 되면서, 근데 조선을 좀 더 좋게 보는 게 조선은 모멘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멘텀은 여기도 데이터 센터랑 연결돼 있죠. 현대중공업이 올해만 2번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기업에 힘센 엔진을 공급을 했어요.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죠. 공시까지 냈으니까. 엔진이 선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거의 발전기에. 새로운 먹거리예요. 이 시장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없던 시장이 열리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주를 따냈어요. 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는 미국 군함 시장.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못 딴 거는 너무 아쉽지만 그 뭐 나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미국 군함은 다르거든요. 미국은 군함을 만들길 원하는데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기술이. 예. 그래서 우리한테 SOS를 쳤고,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을 감시하는 군함 2척을 한화그룹이 인수했던 필리조선소 여기가 따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미국의 군함을 미국 내에서 직접 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팩트죠.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대감이 진짜 현실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미국 군함 시장도 커질 거고, 그래서 저는 조방원 중에서는 뭐 조선 쪽을 좀 그래도 지금은 좀 가장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록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제 보통 이렇게 지분 공시할 때 자산운용사가 어디나 다 똑같이 적용되지만 신규로 5% 넘으면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저는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블랙록이 뭐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알테오젠을 지분 신고를 했다고 쳐 볼게요, 5%딱 넘어서. 근데 이 알테오젠을 최근 한 달 동안 그냥 집중 투자해서 5%가 딱 된 건지 3년 전부터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3년 전에 1%한 2-3%. 그럼 그때 5% 이하는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테오젠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3, 4, 5 이렇게 늘려서 이번에
쪼금 샀는데 5% 이제 돼서 신고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블랙록의 스토리가 알테오젠을 장기간 추적해서 사온 건지 최근에 어떤 이벤트를 인지를 하고 산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물어본다고 블랙록이 알려줄 리도 없고. 그래서 단지 그냥 5% 샀다고 해서 쫓아가는 건 되게 위험하고요. 오히려 뒷북일 수도 있어요. 이거 뒤늦게 신고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신고했을 때는 지분 5%가 됐지만 신고하고 나서 만약에 한 달 후에는 팔았을 수도 있어요. 예 지분 다시 5% 밑으로 가면 또 파는 신고도 하고 할 텐데 어쨌든 나중에 지분을 줄여 버리면 난 뒤늦게 그냥 쫓아간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단지 산 거 가지고 신고한 것만 가지고는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샀으니까 당연히 누구든 좋게 생각하죠. 이런 회사가 이 회사를 샀다고?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나도 그럼 같이 사 볼까?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명가가 없어서 살 수도 있고요. 있어서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자산운용사의 이런 매매를 통한 같이 쫓아가는 거는 약간 뒷북매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다만 이거죠. 내가 뭐 알테오젠을 그동안 갖고 있었다거나 알테오젠에 관심이 많았는데 살려고 때 고민했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데도 고민이 되죠. 근데 블랙록이 샀으면 뭔가 신뢰는 되잖아요. 그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그냥 샀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거나 그런 건 좋은데 단지 샀다는 이유로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 이거 샀나 보다.' 예. 최근에 이제 좀 샀던 그 제약회사 중에 하나가 유한양이거든요. 유한양이 지분 신고를 좀 늘렸어요. HLB도 좀 일부 있었고. 근데 단지 여기서 블랙록이 샀으니까 평소에 관심 없다가 '어 샀네.' 그러고 따라가는 거는 좀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고 그랬는데 블랙록이 샀다면 고걸 좀 생각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시는 건 좋지만 단지 샀다는 이유로만 신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